2002년 9월 서울 월드컵의 열기가 막 가라앉던 그 가을, 도심의 불빛은 여전히 활기찼지만 누군가의 하루는 그날을 끝으로 조용히 멈춰 서고 있었지요. 렌트카 회사 대표 윤세진, 36세. 그녀의 금요일 아침은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성동구 사무실에 도착한 세진은 동료들에게 미소로 인사하고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며 오후 일정을 수첩에 적어 넣었지요. 휴대전화 2대를 충전기에 꽂아두는 모습 또한 언제나처럼 단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했고 모든 것이 익숙했지요. 하지만 해가 기울 무렵 동료들은 작은 이상함을 깨닫습니다. 세진이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떠났다는 사실이었지요. 먼저 갑니다. 조금 늦을 것 같아요. 그 흔한 말 한마디조차 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휴대전화는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고 어떤 연락도 더 이상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하루에서 갑자기 사라진 단 한 줄의 공백. 바로 그 틈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흐름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지요. 윤세진, 36세. 그녀의 이름에는 오랜 시간 쌓아온 성실함과 조용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동구에서 나고 자란 세진은 어린 시절부터 꼼꼼한 아이였고 중학교 때부터 가계부를 적어 용돈을 관리하던 소녀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작은 무역회사에 들어가 사무직을 맡게 되었는데 1980년대 중반이라는 시대를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세진은 묵묵히 자리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1990년대 초반 세진은 과감하게 렌트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자동차 렌탈은 생소했고 더구나 여성이 운영하는 업체는 거의 없었죠. 주변에서는 여자가 무슨 차 사업이냐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량 점검부터 고객 응대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익혔고 밤늦게까지 사무실 불을 켜두며 하루를 이어갔습니다. IMF 외환 위기가 닥친 1997년 많은 사업체가 문을 닫았지만 세진의 회사를 지켜낸 것은 그 고집 같은 성실함이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어 그녀는 저렴해진 중고차를 확보하며 기업 고객을 중심으로 거래처를 늘려갔습니다. 2002년 세진의 회사는 성동구에서 제법 알려진 곳이 되었고 직원 5명과 차량 10여 대를 관리하는 중소규모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사무실 전화는 하루 종일 울렸고 세진의 책상에는 견적서와 계약서가 끝없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개인용과 업무용 2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더 큰 사무실로 이전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죠. 동료들은 세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철두철미한 분이었어요. 차량 한 대 한 대 상태까지 직접 체크하셨죠. 출근도 제일 먼저, 퇴근도 제일 늦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창밖을 보며 길게 숨을 고르는 모습이 있었어요.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면 늘 괜찮다고만 하셨지요. 반면 남편 박정우의 삶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1961년생인 정우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1980년대 후반 유흥업소에 발을 들였고 몇 년 뒤 작은 술집을 인수했습니다. 90년대 당시 유흥업소는 호황이었고 정우도 그 흐름 속에서 제법 돈을 벌었습니다. 밤새 손님을 챙기고 단골을 붙잡고 술자리를 정리하며 살아가는 삶이었지요. 두 사람은 1990년대 초 지인을 통해 만났습니다. 사업을 막 시작하던 세진은 성실했고 정우는 넉넉한 성품이 있었습니다. 나이 차는 문제되지 않았고 1993년 두 사람은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시절의 행복은 작지만 반짝였지요. 결혼 초반의 삶은 큰 갈등 없이 흘렀습니다. 세진은 낮에 사업을 챙기고 정우는 밤에 술집을 운영하며 서로의 일을 존중했습니다. 주말이면 외식을 하고 드라이브를 나가며 평범한 시간을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IMF 이후 두 사람의 길은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진의 사업은 위기를 넘으며 오히려 성장했지만 정우의 사업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단골 손님은 줄고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결국 가게 문을 닫고
더 작은 곳에서 다시 시작했으나 예전만 같지 않았죠. 밤마다 술 냄새를 품고 귀가하는 정우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부부 사이에 미묘한 공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진이 새 차량을 구입했다고 말할 때 정우는 잘됐네라고 말하면서도 눈은 텔레비전을 향했습니다. 세진이 사무실 이전 계획을 이야기하면 정우는 혼자 알아서 잘하는 구먼이라며 어딘가 모를 어조로 대답했지요. 2000년대가 시작되며 그 거리감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세진은 새벽에 나가 늦게 돌아오는 일상이 이어졌고 정우는 새벽녘에 술기운을 안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마주 앉는 시간보다 서로 등을 돌린 시간이 더 많아졌지요. 대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늦어? 응. 밥은? 먹었어. 필요한 말만 오가는 관계로 변해갔습니다. 이웃들은 그들을 조용한 부부라 불렀습니다. 싸우는 모습도 다정한 모습도 보이지 않는 그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두 사람이었지요. 정우의 마음속에는 설명하지 못할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자존심, 가장의 역할이 흔들릴 때 느껴지는 초라함, 아내의 성공이 자신을 밀어낸다는 착각 같은 감정들이 천천히 그러나 깊게 자리 잡고 있었지요. 세진 또한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사업을 줄일 수도 성공을 숨길 수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침묵을 택했고 두 사람 사이의 공백은 점점 더 넓어졌습니다. 2002년 여름, 온 나라가 월드컵으로 들끓을 때도 그들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밖에서는 함성이 울렸지만 안에서는 말없는 시간이 흘렀지요. 가을이 오자 공기는 더 차가워졌고 두 사람의 관계도 그와 같았습니다. 같은 침대에서 등을 돌리고 잠들고 아침에 눈을 뜰 때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조용한 틈, 갈라진 감정의 작은 균열 사이로 어떤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불안은 깊은 원망으로, 원망은 어느새 위험한 생각으로 변하고 있었지요. 아무도 그 흐름을 알아채지 못한 채 모든 것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2002년 9월 13일 금요일, 그날 아침도 윤세진은 평소처럼 7시 30분에 집을 나섰습니다. 회색 정장에 검은 구두, 단정한 머리, 서류 가방을 든 익숙한 모습이었죠. 아파트 경비원에게 인사를 건네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자신의 차량을 조용히 몰고 성동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전 8시 10분, 문을 열고 들어서며 직원들에게 좋은 아침이에요라고 말한 세진의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금요일이었지요. 오전 업무도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하고 차량 관리 일정을 확인하고 계속 울리는 업무 전화를 받아 메모지에 빼곡히 글자를 적어 넣었습니다. 동료들의 기억 속 세진은 그날도 변함없이 부지런한 사장이었지요. 점심때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함께 먹을 때도 그녀의 얼굴에는 일상적인 여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쯤 세진은 개인용 휴대전화로 짧은 통화를 했습니다. 대화는 3분 남짓이었고 동료들은 그 순간 세진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평소와 다른 작은 떨림이 스쳤다고 기억했지요. 통화를 마친 세진은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가방에 넣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사무실 바닥에 길게 내려앉는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오후 3시 20분경 세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라는 동료의 물음에 그녀는 금방 돌아올게요라고만 답했죠. 이상했던 것은 그날 그녀가 들고 나간 가방이었습니다. 평소 늘 들던 큰 서류 가방이 아니라 작은 핸드백이었습니다. 게다가 차 키를 책상 위에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그렇게 세진은 사무실 문을 밀고 나갔고 그 뒷모습이 동료들이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4시가 지나고 5시가 되고 6시가 되어도 세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개인적인 볼일이 생긴 줄 알았지요. 하지만
평소 세진은 늦어질 때 반드시 연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만은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오후 6시 30분. 직원 김미숙 씨가 전화를 걸었지만 세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지요. 세 번째 전화에서는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 직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아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 생긴 걸까요? 불안이 스쳤지만 그날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세진이 아무렇지 않게 출근할 거라는 그 작은 희망에 기대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9월 14일 토요일 아침에도 세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찝찝함을 떨칠 수 없었던 김미숙 씨는 세진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고 남편 박정우가 받았습니다. 세진 씨 안 계세요? 아, 어제 친구 만난다고 했어요. 아직 안 왔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걱정도 조급함도 흔들림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지요. 하지만 9월 15일 일요일에도 9월 16일 월요일에도 세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사무실에는 세진의 빈 책상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다시 정우에게 전화를 걸자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연락은 안 되는데 문자는 옵니다. 마음 정리 좀 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러나 세진의 가족은 그 문자의 말투가 세진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짧고 건조한 문장, 설명 없는 말투, 그리고 전화를 절대 받지 않는 행동까지 모두 세진답지 않았지요. 9월 17일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휴대전화 위치와 통화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기지국 기반 위치 추적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상한 점이 단번에 드러났습니다. 세진의 휴대전화는 성동구에서 꺼졌다가 저녁엔 강남에서 켜졌고 다음 날엔 송파, 또 다음 날엔 노원에서 신호가 잡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휴대전화를 들고 서울 시내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듯한 흔적이었지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 도착하는 문자.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조금 쉬고 싶어요. 하지만 문자만 오고 전화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경찰도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자는 본인이 보내는 게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건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세진의 사업용 휴대전화를 어떤 남자가 받았다는 것이었지요. 사장님은 자리에 없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남자의 정체는 확인되지 않았고 이상한 공기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경찰은 사무실 주변 CCTV를 하나씩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이라 화질도 좋지 않았고 수량도 많지 않았지만 집요한 추적 끝에 하나의 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9월 13일 오후 3시 30분 건물 앞에서 세진이 누군가의 승용차에 올라타는 장면이었지요. 번호판은 흐릿했지만 차종은 국산 중형 세단이었습니다. 그 차는 곧 골목을 빠져나가 화면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세진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촬영된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추적했고 지인 관계에서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박정우의 오래된 지인 이도현, 30세. 그가 소유한 차량이 CCTV 속 차량과 일치했습니다. 그 순간 수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사실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순간부터 수사는 여러 갈래로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동경찰서 강력팀 4명이 사건을 맡았고 20년 경력의 최 형사는 초기 기록을 넘기며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고 합니다. 보통 실종은 흐름이 있습니다. 가출이면 그 나름의 이유가 있고 사고면 흔적이 있죠. 그런데 이건 마치 누군가 미리 준비한 듯 흔적이 너무 없습니다. 먼저 세진의 마지막 동선을 되짚었습니다. 9월 13일 오후 3시 30분 사무실 밖에서
검은 승용차에 탑승한 모습까지는 CCTV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흔적은 순식간에 끊겼습니다. 2002년 서울의 CCTV는 지금처럼 촘촘하지 않았고 차량은 성동구를 벗어나자마자 사각지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흔적을 쫓기엔 기술도 단서도 부족한 시대였지요. 형사들은 가족과 지인들을 차례로 조사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까? 최근에 이상한 행동은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연락도 없이 사라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은 경찰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도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오히려 혼란을 더했습니다. 실종 이후 세진의 휴대전화는 서울 곳곳에서 신호를 남겼습니다. 하루는 강남, 다음 날은 송파, 또 다른 날은 노원. 마치 누군가 전화를 들고 일부러 도시를 가로지르는 것처럼 보였지요. 본인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최 형사는 단정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위치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기지국 정보는 반경 몇 킬로미터의 대략적인 지역만 알려줄 뿐, 그 안에서 사람을 찾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남편 박정우에 대한 조사도 이어졌습니다. 정우는 차분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말이죠. 제가 왜 아내를 해치겠습니까? 저도 걱정입니다. 그는 확실한 알리바이를 제시했고 여러 사람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표면만 보면 의심할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멈춰 있던 수사가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9월 22일, 실종 9일째 되던 날, 세진의 신용카드가 갑자기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남의 의류 매장, 압구정의 미용실, 스파, 또 다른 쇼핑 매장까지. 며칠 동안 여러 곳에서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순간 형사들은 잠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살아있는 건가, 직접 쓴 걸까? 그러나 CCTV는 모든 희망을 단숨에 꺾어버렸습니다. 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세진이 아니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자 한 명이었지요. 그 남자는 매장 곳곳에 카메라에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경찰은 결국 한 장면에서 그의 얼굴 윤곽을 찾아냈습니다. 그 얼굴을 남편 정우에게 보여주자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도현입니다. 제 가게에서 일했었죠. 그 말 한마디로 수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열렸습니다. 이도현, 30세. 정우와 오랜 인연이 있는 남자였지요. 도현은 소환 요구에 응했습니다. 조사실 문을 연 그는 긴장한 듯 손끝을 자꾸 맞비볐습니다. 그리고 예상 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만났습니다. 세진 누나랑요. 형사들은 숨을 고른 채 조용히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도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3일 오후에 누나가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차에 태웠고 며칠 같이 지냈습니다. 호텔도 가고 쇼핑도 하고 누나가 집에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본인의 의지였다는 식의 말투였지만 형사들은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신용카드는 왜 당신이 계속 사용했습니까? 누나가 쓰라고 줬습니다. 자기는 사람들 눈에 띄기 싫다고 했어요. 말은 매끄러웠지만 설명되지 않는 구멍들이 많았지요. 경찰은 그의 차량을 압수하고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뒷좌석과 트렁크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이 세진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범죄를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주장한 자발적 동행 시나리오도 이론상 가능했기 때문이지요. 경찰은 도연이 투숙했다는 모텔과 여관을 모두 확인했지만 기록에는 도연만 있었고 세진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입구 CCTV에도 도연만 찍혀 있었습니다. 2002년의 낮은 감시망은 형사들의 손발을 묶고 있었지요. 정우도 다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도연이 당신 아내를 데리고 다녔답니다. 정우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 짓을 했다고요? 그러나 그의 감정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형사들조차 알아채지 못한 또 다른 표정이 숨어 있었는지는 아직 누구도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10월이 되자 수사는 점점 벽에 부딪혔습니다. 전화도 끊겼고 카드도 멈췄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도시는 넓었고 단서는 너무 적었습니다. 형사들은 매일 같은 지도 위에 같은 표시를 반복하며 놓친 흔적이 없는지 되짚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진의 어머니는 거의 매일 경찰서를 찾아와 형사들의 손을 붙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 딸 정말 못 찾는 건가요? 제발 좀 찾아주세요. 형사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 말조차 점점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지요. 노력은 점점 허무와 맞닿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수사팀의 마음을 서서히 잠식해 가고 있었지요. 2002년 9월 18일, 윤세진의 실종 소식이 처음 언론에 등장한 날입니다. KBS 지역 뉴스 저녁 9시. 앵커는 담담한 목소리로 짧은 문장을 읽었지요. 성동구의 30대 여성 사업가가 지난 13일 이후 행방불명된 상태입니다. 그녀의 사진이 잠깐 화면을 스치고 보도는 단 27초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뉴스는 곧바로 북한 핵 문제, 부산 아시안게임 준비 상황,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여성의 실종은 거대한 뉴스 흐름 속에서 너무도 쉽게 밀려났습니다. 다음 날 조간신문에도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회면 하단, 작은 세 단짜리 기사였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만 남았고 분량은 300자 정도였지요. 언론의 반응은 이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서울 한 구석에서 사라진 한 사람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이슈로 확장되기엔 너무 작았고 너무 조용했습니다. 당시는 월드컵의 열기가 아직 남아있던 시기였습니다. 거리에는 붉은 티셔츠가 채 식지 않은 열기를 품고 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6월의 함성을 이야기했습니다. 9월에는 부산 아시안게임이 다가오며 나라 전체가 축제의 흐름 속에 움직였지요. 경제 뉴스도 회복과 상승을 이야기하며 희망적인 제목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윤세진이라는 이름은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래도 초기 며칠 동안은 신용카드 사용 흔적이 포착되며 후속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SBS 8뉴스는 모자이크 처리된 CCTV 화면과 함께 30대 남성 이모 씨가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짧은 리포트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보도는 단 40초, 그 이상의 깊이는 없었습니다. 인터넷 반응도 크지 않았습니다. 2002년 당시엔 SNS도 없었고 사람들은 포털 뉴스 댓글이나 PC통신을 통해 생각을 나누었지요. 댓글은 10개 남짓이었습니다. 빨리 찾길 바랍니다. 무섭네요. 짧고 얕은 반응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며칠 지나자 댓글창은 조용해졌습니다. 세진의 가족은 언론에 직접 나섰습니다. 9월 26일 성동경찰서 브리핑룸. 기자는 5명뿐이었습니다. 지역 방송국 2곳, 지역신문 2곳, 통신사 1곳. 전국 언론의 카메라는 단 한 대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제 딸을 찾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오빠 역시 담담하게 호소했습니다. 동생은 절대 혼자 사라질 사람이 아닙니다. 부디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간절한 목소리는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 30초 남짓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뉴스에는 한 줄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조용히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경찰에 들어온 제보들도 대부분 오인이었습니다. 비슷하게 보였다는, 스쳐 지나갔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확인해보면 모두 다른 사람이었지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윤세진은 이미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10월이 되자 언론 보도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새로운 단서도 없었고 시간만 흘러가는 사건은 뉴스 가치가 더 이상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언제나 새로운 이야기를 필요로 했고 정체된 실종 사건은 그 흐름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10월 1일 부산 아시안게임이 개막했습니다. 전국이 다시 스포츠 열기로 뒤덮였습니다. 새로운 금메달, 새로운 기록, 새로운 영웅. 신문과 방송은 하루가 멀다 하고 활기찬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그 사이 윤세진의 이름은 종이 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포털 사이트 뉴스 검색창에 윤세진을 입력하면 9월의 기사 몇 개만 남아 있었고 그 이후의 시간은 비어 있었습니다. 댓글도 멈추었고 관심도 멈추었습니다. 그 시절 성인 실종은 지금처럼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앰버 알러트도 없었고 전국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도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성인의 실종은 개인의 선택일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언론도 대중도 그 경계에서 멈췄지요. 더구나 도현의 진술이 알려지며 집을 나간 게 아닐까.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 떠난 걸 수도 있다. 와 같은 추측이 조용히 퍼졌습니다. 근거 없는 말들이었지만 그 말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식게 만들었습니다. 세진의 오빠는 전단지를 만들어 직접 붙였습니다. 전봇대,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전단지는 비에 젖어 찢어지고 관리 직원에 의해 제거되고 누군가의 발에 밟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도시는 누군가의 절박한 외침조차 오래 붙잡아두지 않았습니다. 세진이 읽어온 렌트카 회사도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사장이 사라진 회사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은 이직했고 차량은 매각되었고 사무실 불은 다시 켜지지 않았습니다. 세진이 쌓아온 10년의 모든 흔적이 한 달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파트 이웃들도 처음 며칠은 큰일 났다 걱정된다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날씨 이야기, 아이들 교육, 관리비 얘기. 비극도 반복되면 일상의 배경으로 희미해지는 법이지요. 박정우는 여전히 술집을 운영했습니다. 손님들이 사모님 소식 없어요? 하고 묻는 날이면 정우는 짧게 답했습니다. 아직입니다.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지요. 손님들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한 사람의 부재를 천천히 흡수했습니다. 작은 충격에서 빠른 무관심으로, 그리고 결국 조용한 망각으로 넘어갔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올수록 윤세진이라는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지워져 갔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비어있는 책상, 닫힌 사무실, 그리고 가족들의 끝나지 않는 기다림뿐이었지요. 세상은 잠시 멈추는 듯 보였지만 금세 아무렇지 않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흔적은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아주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지요. 2002년 10월 말, 사건은 완전히 미궁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됐던 이도현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고 남편 박정우는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었지요. 윤세진의 행방은 끝내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동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벽에 붙은 지도 위 빨간 핀들, 그것들은 모두 세진의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지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점들은 어떤 패턴도 어떤 의미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지요. 팀장 최 형사는 밤마다 사건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20년 수사 경력 속에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지만 이번 사건은 달랐습니다. 증거는 흩어져 있는데 실마리는 이어지지 않았고 용의자는 있는데 자백은 나오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사라졌지만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대체 뭘 놓친 거지? 최 형사는 서류철을 넘기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11월 5일 화요일, 최 형사는 수사팀을 다시 소집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봅시다. 분명 작은 무언가를 놓쳤습니다. 지친 눈빛 속에서도 포기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모든 자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진술서, CCTV, 통화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오래 들여다봤던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까지. 막내 형사 김동현이 이도현의 기지국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2002년 당시 통신 기록은 단순한 엑셀 파일 형태였습니다. 날짜, 시간, 기지국 위치, 통화 여부가 적혀있는 오래된 표였지요. 김 형사는 형광펜을 들고 한 줄씩 짚어 나갔습니다. 9월 13일, 14일, 15일.
이미 파악했던 이동 경로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흔적은 없다고 여겨졌던 그 기록들. 그리고 9월 17일 새벽, 김 형사의 손이 멈춰 섰습니다. 새벽 1시 23분, 고양시 덕양구. 새벽 2시 07분, 파주시 교화읍. 새벽 2시 41분, 파주시 금촌읍. 새벽 3시 15분, 양주시 은현면. 팀장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김 형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최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새벽에 이렇게 이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향에서 파주로 또 양주까지. 이건 누군가 목적을 갖고 움직였다는 느낌입니다. 최 형사는 지도를 꺼내 기지국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종이 지도 위선이 하나둘 그려지며 이동 경로가 보였지요. 서울에서 점점 북쪽으로, 외곽으로, 더 외진 곳으로 향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머물렀습니까? 김 형사가 계산했습니다. 고향에서 약 30분. 첫 번째 파주 지점에서 20분. 두 번째 파주 지점에서 15분. 그리고 양주에서는 약 1시간 10분입니다. 1시간 10분. 최 형사의 눈빛이 깊게 흔들렸습니다. 새벽 3시에 이 지역에서 1시간 넘게 무엇을 했다는 거죠? 형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결론에 다다르고 있었지요. 누군가 무언가를 숨기러 간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최 형사는 즉시 결정했습니다. 통신사에 연락해 해당 기지국의 정확한 정보 받으세요. 그리고 은현면 지형부터 전부 파악합시다. 11월 7일 통신사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새벽의 마지막 기지국은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반경 2km의 커버리지. 산과 농지가 대부분인 외진 지역이었습니다. 최 형사는 지형도를 확인하자마자 중얼거렸습니다. 여기다. 11월 9일 토요일 오전. 수사팀은 2대의 차량으로 양주로 향했습니다. 의정부를 지나 북쪽으로 이어지는 오래된 국도를 따라 이동했지요. 1시간 반이 지나 도착한 용암리는 말 그대로 사람의 발자국이 드문 마을이었습니다. 최 형사는 마을 노인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9월쯤 새벽 시간에 이 주변에서 낯선 차량이나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노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긴 밤엔 아무도 안 다닙니다. 가로등도 없어요. 그러나 한 노인이 북쪽 산을 가리켰습니다. 저 위에 옛날 임도가 하나 있지요. 지금은 풀이 무성해서 아무도 안 갑니다. 수사팀은 즉시 그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비포장 농로가 이어졌고 풀이 눌린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차가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김 형사가 말했습니다. 수사팀은 산길로 들어갔습니다. 나뭇가지가 차량을 스쳤고 구불구불한 길 끝에는 작은 공터가 있었습니다. 예전 벌목장으로 보이는 평평한 땅이었지요. 형사들은 흩어져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발로 낙엽을 헤치고 나무 사이를 지나며 땅의 변화에 눈을 집중했습니다. 30분은 지나갔습니다. 낙엽, 흙, 낙엽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사님, 여기 보세요. 공터 가장 안쪽에서 김 형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최 형사가 달려갔습니다. 그가 가리킨 땅은 미묘하게 색이 달랐습니다. 주변보다 어둡고 부드럽고 마치 최근에 뒤집힌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삽 가져오세요. 최 형사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삽이 흙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삽, 둘째 삽, 그리고 세 번째 삽이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검은 비닐, 쓰레기 봉투였습니다. 여러 겹으로 겹쳐진 채 묻혀 있었지요. 형사들의 숨이 멈췄습니다. 비닐 속에서 천 조각이 드러났습니다. 회색 천, 정장 재질이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최 형사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감식팀을 부릅시다. 현장은 즉시 통제되었습니다. 국과수 감식반이 도착해 정밀 발굴을 시작했고 해는 서서히 기울어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오후 4시 감식반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여성 의류입니다. 정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감식반장은 증거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작은 핸드백. 그 안에는 주민등록증이 있었습니다. 최 형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이름. 윤세진. 2달 동안 찾아 헤매던 흔적이 이제 그의 손 안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어둠의 시작이었습니다. 석양빛이 산을 붉게 물들이는 동안 형사들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것은 희망이 아니라 시간이 감추려 했던 잔인한 진실의 조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양주 산중에서 발견된 유류품은 곧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이송되었습니다. 당시의 DNA 감식 기술은 지금보다 느렸지만 결과만큼은 분명한 진실을 가져다주는 도구였지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사팀은 가장 먼저 이도현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11월 12일 화요일 오전 9시 성동경찰서 조사실. 회색 벽과 차가운 형광등 아래 이도현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그의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지요. 최 형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현 씨, 우리가 양주에서 뭘 발견했는지 알고 있지요?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세진 씨의 가방과 의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9월 17일 새벽 그곳에 있었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휴대전화 기록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현의 어깨가 조그맣게 흔들렸습니다. 조사실에는 벽시계 초침 소리만 가벼운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30초, 1분, 2분. 침묵은 점점 더 짙어지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갔지요. 김 형사가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현 씨, 윤세진 씨 가족들은 2달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그분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닿은 듯 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죽일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조사실의 공기가 다시 한번 멈춰 섰습니다. 최 형사는 의자를 조금 앞으로 당겼습니다. 계속 이야기해 보세요. 도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한참을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 잠긴 목소리. 9월 13일 정우 형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급하게 만나자고요. 그날 오후에 만났더니 부탁을 하나 하더라고요. 무슨 부탁이었습니까? 형수님을 며칠만 데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집에 못 들어오게 막고 호텔에서 묵게 하고 가족들하고 연락을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형수님이 이혼에 동의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최 형사는 깊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까?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이 저한테 잘해줬거든요. 돈도 빌려주고 일도 소개해주고 저는 그냥 한 번만 도와주자는 생각이었어요. 범죄라는 생각은 정말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현은 9월 13일의 일을 처음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이 사무실 앞에 나와 차에 올라탔던 순간 모텔로 데려갔을 때 보였던 불안한 눈빛, 휴대전화를 빼앗겼을 때 들렸던 떨리는 목소리. 형수님이 계속 말했어요. 무슨 일이야? 나 보내줘. 근데 형은 절대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수님 번호로 제가 문자도 보냈어요. 잘 지낸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도현의 목소리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는 진실을 털어놓는 순간마다 자신이 한 행동을 처음 제대로 직면하는 사람처럼 몸을 떨고 있었지요.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며칠 지나니까 저도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형이 처음 말한 거랑 너무 달랐거든요. 그래서 형한테 전화해서 말했어요. 형수님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근데 형은 곧 끝날 거다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9월 16일 밤, 도현은 그날을 떠올리며 울먹였습니다. 형이 전화했어요. 지금 당장 데리고 나오라고. 그리고 고향에 있는 공터로 오라고 했어요.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두 형사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형수님의 절규, 도현의 공포, 그리고 박정우가
갑자기 꺼내 들었던 노란색 나일론 끈. 형이 형수님 목을 갑자기. 도현은 말끝을 잇지 못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형수님이 움직임을 멈추셨고 형이 저한테 소리쳤어요. 너도 공범이야. 입 다물어. 전전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새벽의 도로. 고향에서 파주로, 파주에서 양주로 이어진 이동 기록은 그날 새벽 두 사람이 향했던 길과 정확히 겹쳐졌습니다. 그 공터, 그리고 묻힌 자리. 도현은 모든 것을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1시간 후 수사팀은 곧바로 박정우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오후 3시 정우는 조사실에 들어와 억울하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도현이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 놓인 것은 도현의 자세한 진술서와 본인의 휴대전화 기록이었지요. 김 형사가 말했습니다. 정우 씨, 9월 16일 밤 도현 씨와 통화한 기록 다 나왔습니다. 거짓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정우의 얼굴은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억지로 붙잡고 있던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정우는 목이 메인 채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때 잘 나갔습니다. 근데 IMF 이후로 다 무너졌어요. 가게는 적자, 빚은 늘어나고 사람들은 저한테 말했습니다. 부인 잘 만나서 좋겠네요. 그 말이 저를 찔렀습니다. 아내는 잘 나가고 저는 뒤처지고 제가 실패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이혼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내가 싫다고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혼은 안 해라고. 그 말을 듣고 뭔가가 무너졌어요. 그 사람만 없어지면 제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조사실에는 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결국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계획, 실행, 은폐. 2달 동안 숨어있던 진실이 글자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조사실 창밖으로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최 형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이 2달 동안 찾아 헤맸던 진실은 단순한 범죄의 실체가 아니라 한 인간의 무너진 자존심이 만들어낸 가장 잔혹한 비극의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2003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301호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기자들, 시민들, 그리고 세진의 가족들까지. 피고인석에는 박정우와 이도현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2002년 11월 자백 이후 2달간 검찰 조사가 이어졌고 이날은 드디어 공개 재판의 첫날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피고인 박정우, 이도현의 살인 및 사체엔닉 사건 첫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정우는 공범 이도현과 함께 피해자 윤세진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검찰은 차례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휴대전화 기록, CCTV 영상, 양주에서 발견된 유류품, 그리고 두 사람의 자백 진술서, DNA 감식 결과도 나왔습니다. 유류품에서 발견된 조직과 혈흔이 모두 윤세진의 것으로 확인되었죠. 과학은 자백을 확실히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범행 동기도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박정우는 경제적 실패를 겪으며 아내의 성공을 질투해왔습니다. 가부장적 남성성에 집착하며 아내보다 뒤처지는 현실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혼을 거부당하자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낮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박정우의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IMF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으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시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반박은 단호했습니다. 공범을 섭외하고 피해자를 유인하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명백히 계획적입니다.
심신미약 주장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도현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납치, 감금, 사후 은닉까지 적극 참여했습니다. 중간에 신고할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방조했습니다. 이는 공동정범입니다. 재판은 석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2003년 2월, 3월,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증인들이 출석했습니다. 세진의 동료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남에게 끼친 적 없는 분이었습니다. 세진의 어머니는 증언대에서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제 딸을 돌려주세요. 재판장은 결국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국과수 감시관은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유류품의 DNA는 99.9% 일치합니다.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도 증언했습니다. 피고인 박정우는 우울 증상은 있으나 범행 당시 판단 능력은 정상입니다.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의 핵심 논리는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지요. 3월 첫째 주, 피해자 오빠가 증언했습니다. 제 동생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게 왜 잘못입니까? 여자가 남편보다 잘 벌면 죽어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마지막 절차.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박정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열등감이, 제 비겁함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가 바닥을 향해 깊이 숙여졌습니다. 이도현도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제가 멈췄어야 했습니다. 겁이 났다는 건 변명일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2003년 4월 10일 선고 공판. 법정은 숨이 멎은 듯 조용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정우는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후 은폐 시도, 초기의 비협조적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합니다. 피고인 박정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여러 감정이 뒤섞인 탄식이 울렸습니다. 이어 이도현에게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이도현은 주범에 비해 역할이 작지만 범행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중단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방조했습니다.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두 사람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법정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3년 이 비극은 한국 사회 전체에 커다란 질문을 던졌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경제적 스트레스가 가정과 인간을 무너뜨린 사건이다. 한겨레는 다른 시선을 제시했습니다. 가부장적 남성성이 만든 비극이다. SBS, MBC, KBS는 잇따라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가정폭력, 남성심리, 실종 시스템의 허점.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사회적 화두가 되었지요.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성인 실종도 즉시 수사하는 체계가 마련되었고, 2004년 경찰청은 실종자 조기 대응 매뉴얼을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둘째, 가정폭력 상담 인프라가 급속히 확대되었습니다. 1577에 1366 여성긴급 전화가 24시간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으로 부부 상담이 제도화되었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넷째,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전국 공유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이후 182 실종자 사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섯째, 남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도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경제적 실패, 자존감 상실로 고립되는 남성들을 돕기 위한 체계가 갖춰진 것이죠. 세진의 가족들도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조금씩 삶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실종 가족 모임에서 다른 부모들을 위로했고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늘 말했습니다. 오빠는 윤세진 장학금을 만들어 200여 명의 학생을 도왔습니다. 동생이 살았다면 했을 일을 대신한다고 했죠. 시간은 흘렀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제도도 달라졌습니다. 박정우는
2025년 현재도 무기수로 복역 중이고, 이도현은 2023년 출소해 조용히 속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진의 어머니는 2018년 딸 곁으로 떠났고, 오빠는 매년 9월 13일이면 추모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3년이 흘렀지만 그날의 이름은 여전히 잊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많은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폭력으로 변하는 순간 한 사람의 삶 전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죠. 세진의 삶은 멈췄지만 그녀의 이름으로 바뀐 세상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5년 가을, 서울 성동구. 세진이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 거리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낡은 건물들은 새 빌딩으로 바뀌었고 좁았던 도로는 넓어졌으며 한때 렌트카 사무실이 있던 자리에는 밝은 간판의 카페가 자리하고 있죠. 23년이라는 시간은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중 윤세진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기억은 한 사람의 마음에는 여전히 선명합니다. 세진의 오빠는 오늘도 가끔 그 거리를 걷습니다. 동생이 마지막으로 사무실 문을 나섰던 그 자리 앞에 서서 말이죠. 여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도 저는 알아요. 동생이 여기서 일했고 웃었고 마지막 발걸음을 떼었다는 거려. 23년이 지나도 떨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치유되지 않는 아픔이 분명 존재합니다. 세진의 동료였던 김미숙 씨도 어느덧 60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사장님 생각은 자주 나요. 특히 9월이 되면요. 그때 내가 조금 더 빨리 이상함을 눈치챘더라면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해요. 세월이 깊게 새긴 주름 위에도 죄책감은 흐려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윤세진, 1966년생. 그녀는 특별한 배경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가정, 평범한 성장. 그러나 그녀에게는 분명한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꿈, 그리고 의지였습니다. 1980년대 여성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편견을 견뎌야 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사업이냐, 시집이나 잘 가라 같은 말은 흔했지요. 그럼에도 세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역회사 사무원으로 시작해 야근으로 하루를 채우고 남들보다 2배로 배우고 주말마다 경영책들을 펼쳐보며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꿈을 키웠습니다. 1990년대 초 그녀는 렌트카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차량 2대로 시작한 작은 사업.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객 응대, 차량 점검, 회계, 계약,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 일을 그녀는 묵묵히 해냈습니다.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그녀는 회사를 지켜냈고 사업은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2002년 그녀는 더 큰 사무실 이전을 계획하고 있었고 수첩에는 새로운 목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그녀와 함께 멈춰버렸습니다. 이 비극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사건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한 사람의 삶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윤세진은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꿈이 있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믿어준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친구였고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성실한 사장이었습니다. 세진의 어머니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아이는요, 그냥 잘 살아보려고 한 아이예요.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던 아이예요. 그게 뭐가 잘못인가요? 그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열심히 산다는 것은 죄가 아니다. 라는 사실만 남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잔인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기억은 흐려지고 건물은 바뀌고 사람들은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존재도 사라지는 것일까?
윤세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꿈꿨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는 사람들, 그 기억이 그녀를 세상에 남겨두는 마지막 힘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억하는 행위 자체가 정의가 됩니다.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이 법적 정의라면 우리가 그녀를 기억하는 일은 사람으로서의 정의입니다. 그녀가 사건 번호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았다는 증거. 그것은 오직 기억 속에서만 계속됩니다. 2025년 현재 세진의 사진은 오빠의 집 거실에 걸려 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영원한 36세의 모습입니다. 오빠는 매일 아침 그 사진을 보며 말합니다. 좋은 아침, 세진아. 오늘도 너를 기억할게. 작은 인사이지만 그 인사가 세진의 존재를 지켜줍니다. 세진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장학금을 받은 한 학생은 졸업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윤세진 선생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도움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세진의 삶은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도 또 하나의 정의입니다. 여러분이 그녀의 이름을 마음에 담는 순간, 그녀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채널을 통해 세상에 묻혀버린 이름들, 시간에 잊힌 사건들, 누군가의 마지막 흔적들을 다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곧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이 이야기를 기억하겠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하나가 윤세진이라는 이름을 조금 더 오래 이 세상에 남겨둡니다. 2002년 9월 13일 한 여성이 사라졌습니다. 2003년 4월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2025년 오늘 우리는 그녀를 다시 기억합니다. 건물이 바뀌어도, 거리가 변해도, 시간이 흘러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녀의 이름을, 그녀의 꿈을, 그녀의 노력과 삶을. 기억이 정의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억이 그녀의 영혼이 됩니다.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사라진 이들의 마지막 발자국을 계속 따라와 주세요.